뉴욕타임스 칼럼의 제목이 제가 틀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크게 봤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경제 주체는 가계입니다. 경제 스케치북. 이제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큰 소식이 하나 있었죠. 연준이 7월 달 FOMC 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융시장은 0.75%포인트를 올릴 거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연준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FOMC 위원회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 좋으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중단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을 이렇게 빅스텝 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당일날. 이것은 우리 경제 스케치북을 그동안 보아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새로운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원칙적인 얘기, 우리는 알고 있는 얘기, 우리 경제 스케치북이 다른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직 불황이 왔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너무 좋다. 아직도 타이트하고 노동시장에 지금 구인난이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지금 노동시장에 사람을 구하는 수가 1,000만 개에 이릅니다. 빈 자리가 1,000만 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업률은 3.5% 내외이기 때문에 자리는 2자리가 났는데 구하는 사람은 1사람밖에 없다. 지금 쉽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는 거죠. 노동시장이 너무 이렇게 좋다. 기업들도 지금 수익이 떨어지고 있지만 기업들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 그래서 경제는 지금 급격하게 침체로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그런 수요 쪽의 압력은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우리 이제 징조들이 보인다. 그런 자료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파월 의장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가 다음 열리는 것은 이제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 동안은 연준이 열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2달 동안 소비자 지수가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될 것이다. 그 두 개를 이제 7월, 8월 이렇게 2번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서 그럼 우리가 9월 달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별 큰 얘기는 아니었는데 시장은 그 정도만 되더라도 계속 강하게 자이언트 스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제 그걸 기회로 삼아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거죠. 아마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이사들이 모이고 금융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세미나하고 컨퍼런스하는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8월 달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연준 때문에 연준이 이자를 과하게 올릴 것이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시장이 시장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 스케치북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이건 우리 경제 스케치북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지금 노동시장은 너무 좋다. 경제에 지금 불안이 온다는 그런 확실한, 그렇게 불안하고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뭐라 그럴까, 신호들은 아직 없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나빠졌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불안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소비를 약간 주춤하게 되고 이거 이제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호가 약간 그 이중적인 신호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것 따라서 이번 불황은 이전 불황과는 좀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이 중론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매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요번에 올려서, 연준이 올려서 2.5%가 되었다. 상한선이. 연방기금 금리의 상한선이 2.5%가 되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몇 퍼센트냐?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9.1%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근원 물가지수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 내외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연준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기를 부양하는 금리지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금리는 아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준이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조 달러나 쌓인 것을 급격하게 지금 흡수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따라서 현재까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쏟아놨던 통화량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여전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불황으로 급격하게 들어간다거나 이러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고급 정보를 선정해서 알려드리는 최고의 경제 큐레이션 방송,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정치경제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엘리자베스 워렌 사모디언이 지금 신문에 자꾸 나오는데, 언론에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 사모디언은 지금 이자를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저렇게 올리게 되면 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바로 연준이 이자를 올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크게 봤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경제 주체는 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는 저축을 하는 것이고, 그 저축한 돈을 기업한테 빌려주는 거죠. 따라서 기업은 적자 경제 주체고요. 가계는 흑자 경제 주체라서, 가계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기업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 가계의 부가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이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투자가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서민을 두둔하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같은 분이 우리도 이자를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부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금리를 막 올리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명확하게 누가 보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인데, 그렇게 서민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급작스러운 변화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길게 가게 되면 단기간에 끝날 인플레이션이 장기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계속적으로 가계에 들어오고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런 역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샤워실의 역설, 뭐 샤워장의 역설, 뭐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샤워하시다 보면 그런 거 느끼시죠? 처음에 겨울에 들어갔는데 뜨뜻한 물이 안 나와서 뜨뜻한 물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럼 뜨뜻한 물이 저 밑에서 올라오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좀 있다가 너무 뜨거운 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뜨거워 하면서 뒤로 물러나서 그래서 다시 수도꼭지를 찬물로 돌립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또 들어가서 이제 미지근한 물이 나왔다가 또 찬물로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수돗물이 뜨거운 물과 이 찬물이 중간에 섞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트는 대로 저 밑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제 정책이라는 것도 시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지금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효과를 내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이자를 올리니까 그러면 유동성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되고 그렇게 돼서 경제의 수요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너무 찬물로 돌려가지고 확 냉각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끔 너무 실업률이 높아지고 불황으로 깊숙하게 빠져들어갈 염려가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연준은 연준대로 자기들이 지금 처음에는 대응이 늦어가지고 비난을 받고 있다가 지금 두 차례의 자이언트 스텝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만큼은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두 차례 그 자이언트 스텝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민을 두둔하는 그런 민주당 계열의 상원의원들이 이제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의 이 소득 분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는 시간을 길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는 겪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 특히 그 제3세계에 있는 나라서들부터 지금 위험 신호가 지금 자꾸 오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위기를 먼저 알려주는 그런 신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3세계의 그런 위태로운 국가들이 하나씩 둘씩 생긴다. 최근에 지금 몇 나라 이름이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그들 나라들을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언론을 장식하게 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위기를 알려주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건 뭐냐면 국내의 가계부채 문제인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주목할 만한 통계는 무엇이냐면 저축은행의 부실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의 연체율이 슬슬 높아지고 있다. 그게 이자율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취약해진 사람들은 뭐냐면 다중채무자고 다중채무자들 중에서도 다중채무자들이 이제 은행에서 빚을 빌렸다가 돈을 빌려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제2금융권에서 빌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고금리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고금리 대출부터 그럴 거고요. 특히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과 연계된 그와 같은 대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거래가 상당 부분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위태롭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계획을 잡아서 투자하려고 했던 데가 지금 무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았다가 이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연체가 되고
부실화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런 신호들이 우리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경제 스케치북에서 이미 알려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쭉 알려드린 대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연준은 앞으로 2달 동안 없다.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는 2달 동안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그때그때의 낙관론과 그때그때의 비관론에 따라 가지고 출렁일 것인데, 연준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긍정론자들은 그게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이제 보시다시피 그 0.75%포인트 그 정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것도 우리 시장이 다 수용했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제 바닥을 쳤고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고 이제 썸머 랠리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또 재밌는 그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던데요. 우리 경제 스케치북에서는 이미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친숙하게 느껴지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 현안을 이해하기 위한 경제학 이론을 쉽게 스케치해주는 깊이 있는 방송,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폴 크루그만 교수가 뉴욕 타임즈에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그런 칼럼을 썼다는 것이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경제 스케치북 그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 작년 1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크루그만 교수하고 서머스 교수하고 계속 논쟁을 했고, 그래서 이제 11월에 다시 했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크루그만 교수는 이게 트랜지토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크루그만 교수가 우리가 좀 간과한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 칼럼의 제목이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저렇게 그 솔직하게 고백하는 칼럼니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이 자기의 과오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뉴욕 타임즈에서는 크루그만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칼럼니스트들의 그런 오류도 다 고백하는 그런 칼럼도 싣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스케치북에서 얘기한 대로 크루그만 교수의 그 칼럼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래서 본인이 사과를 했으니까 본인의 입장이 바뀌었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은 계속 우리가 잘못 봐서 그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을 못 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좀 굉장히 과했다. 또 특히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옛날 모형을 가지고 2008년도에 내가 나의 경제 모형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잘 맞아서 이번에도 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자기의 과오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루그만 교수도 또 다시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지금 피부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마 이번 인플레이션은 거의 정점을 지금 지났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동안 저 인플레이션 매파들, 그 퍼머넌트 팀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크루그만 교수는 인플레이션 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인플레이션 팀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유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여전히 그럴 것 같다, 앞으로 몇 달 내에 다시 한번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쭉 소개를 해드린 거죠. 이런 입장, 저런 입장, 크루그만 교수의 입장, 그 다음에 연준의 입장, 그리고 서머스 교수의 입장,
그런 이제 다양한 의견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현재 정점을 찍고 단기적으로는 수그러들 것이다.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은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냐. 지금 연준이 목표로 삼는 2%로 떨어질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지금 중론인 거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오늘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스케치북. 네, 오늘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그리고 그 금리 인상에 의해서 불황이 올 것인가, 불황이 온다면 얼마나 깊은 불황이 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불황 같지 않은 불황이라서 이전과는 다른 그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러면 우리가 헤쳐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